홍성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매우 어려운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에 경고음이 발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경제 수장은 그 환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본인이 투자에 경제 수석 시절에도 미국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총리가 돼서도 계속 투자를 해서 국민적인 지금 분노가 치닫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가 증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환율 계속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경제수석이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도 이분이 그 미국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이것을 즐기고 자신의 이익을 가져온 거죠.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인데요. 2023년부터 쭉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최근에 올라가는 이 국면 올라갈 때마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소중한 외환 보유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해서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외환 보유고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고 그래서 환율 가치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갖고서 시장을 개입한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달러를 파는데 그 달러를 산 겁니다. 기재부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전 국민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제수장이 이런 경우는 우리 IMF 외환위기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금을 계속 모아갖고서 이제 팔고 우리나라 금을 갖고서 이제 달러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때 경제수장이 그러면 금을 사재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역적이 되고 국민들이 대단히 분개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부총리가 이런 일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외국에 보면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해서 마흔역 임명 안 했죠.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게 본인들이 첫 반응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 이 법률을 떠나서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래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이에 우리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냐 그냥 맛이 갔어요. 완전히 맛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역동 경제를 하겠다 이렇게 취임의 일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경제부총리가 돼갖고 1년 반 정도 됐잖아. 이제 됐으면 뭔가 여기와 관련된 정책을 냈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낸 게 없어요. 경제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나빠지는 게 계속 유지돼 왔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작년 초에 신년사에서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작년 여름 가을까지 해댔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경제수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오니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끌어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외국의 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5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틀리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62년이고요. 그리고 우리 6.25 전쟁 이후 53년부터 따져보면 72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지속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다 두 자릿수에 성장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대충 한 6, 7%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가 1.5가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이분이 경제수장이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뉴스들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무섭더군요. 새마을금고가 절반이 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적자를 나봤다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2년 전, 3년 전부터 저희 민주당이 여기에 큰 문제가 많이 있으니 빨리 대책을 세우고 새마을금고 대형화하고 부실 PF 정리하세요 하고 저도 국회의원 있을 때 많이 했고요. 이게 2년 전부터 코로나 물러나면서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꼼짝도 안 해왔습니다. 꼼짝도 안 해왔어요.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민금융, 서민경제, 자영업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계신데 이대로 그냥 방치한 겁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까? 기업의 이익이요. 작년 8월부터 지금 탄핵 나온 다음부터 15%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죠.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 이익이 주는데 어떻게 한국 주식을 투자합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미국으로 가야죠. 이익 늘어나는 다른 나라로 가야죠. 이걸 쭉 보면서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해서 1,400만 투자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이 25% 관세를 한국에 부과한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탄핵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재가 이런 상황을 일정 부분 지연을 시켰지만 다행히 내일 판결을 하게 됩니다. 헌재가 하는 판결은 이렇게 잘못된 대한민국, 잘못된 극우 정권의 경제 정책을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입니다. 1960년부터. 그런데 잘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1.4%, 23년에 1.4% 성장했고요. 작년에 조금 올랐다가 올해 또 1.5, 1.4 아까도 보시다시피 0.9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1%대 나라가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일본 같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35년 전에 1%대가 깨지고 내려와서 여적 35년간 헤매고 있습니다. 뭐 요즘 언론에서 보면 뭐 잘 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0년간 월급이 안 늘어난 나라예요. 그런 일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을 탄핵 심판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제자리로 돌려놔서 과거와 같이 높지는 않더라도 2%, 3%는 해야지만 우리가 여윳돈으로 다른 데 투자도 하고 복지도 늘리고 우리가 AI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력이 되는데요. 1% 아래로 오면 여력이 없어서 전혀 쓸 돈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방치하고 있어요. 정부가 역할하는 그 중심에 바로 최상목이 있었던 겁니다. 창피한 줄을 모르고 돌아가면은 당장 때려치고 나갔을 겁니다. 스스로 이걸 나라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수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1997년도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강경식 부총리는요, 외환위기 안 온다고 끝까지 안 온다고 하면서 뭐 했냐면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역 공약, 퍼주기 공약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IMF 그냥 갔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아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 상법 개정안을 해야 되죠.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이제 나눴는데,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금융이나 국무총리나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금감원장은 이거 하면 해야 된다라고 또 뻗팅기면서 뭐 사의까지 표명하면서 거의 막장 상태가 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죠. 경제부총리는 금융위와
산업부 뭐 이런 경제 관련 부처 특히 금감원 같은데도 본인이 충분히 인솔해서 조직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정부 부처 간에 이런 질퍽한 싸움이 벌어진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직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이 없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해외 나가서 중국계 수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서 기억들 나실 겁니다.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중국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줄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저 거래처가 굉장히 큰 거래처예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좀 위험해. 그러면 딴 데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말을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전 세계 언론 해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 고객이 우리랑 거래하겠습니까? 이건 기본도 안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중요하건 안 중요한 걸 떠나서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미 최상목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이번 내란 사건 이전에 경제가 다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거로 탄핵받은 게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재산까지 미국채 투자해서 한국을 버리고 미국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이런 관료들 그리고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이러한 한국의 모든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